새벽의 탈출과 낯선 해방감. 내 이름은 오기순이다. 올해로 78이 되었다. 내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절, 혹은 가장 고단했던 시절, 혹은 가장 고단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언제나 코끝에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스친다. 젊은 시절, 나는 읍내의 작은 의원에서 접수 수납원으로 일했다. 매일같이 들이닥치는 환자들의 돈을 받고 혈압을 재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야간 진료의 의사를 도와 자정까지 자리를 지키곤 했다. 그때의 나는 나 자신이 누군가를 정성껏 보살피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내 몸이 부르트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라도 그것은 가장의 책임이자 어머니의 몫이었기에 불평 한마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은 무정하게 흘러 내 곁을 지키던 남편 대석 씨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성한 두 딸은 교대로 나를 모시겠다며 나섰다. 딸들은 입을 모아 나를 보살피겠다고 말했지만 그 보살핌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군가의 집에 짐처럼 얹혀있는 혹은 관리받아야 할 환자가 되어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오늘 새벽 나는 마침내 도망을 결심했다. 새벽 5시 30분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아직 짙은 어둠과 정적 속에 잠겨 있었다. 거실 벽에 걸린 시계만이 똑딱하며 무심하게 시간을 삼키고 있었다. 그 일정한 소리가 오늘따라 왜 이리도 크게 들리는지 내 심장박동은 그 시계추보다 훨씬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며칠 전부터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작은 낡은 캐리어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갈아입을 옷 2벌, 얇은 것도 하나, 캐리어 바닥의 바퀴가 매끄러운 거실 타일에 닿아 드르륵 소리를 냈다. 아주 찰나의 마찰음이었으나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동작을 멈췄다. 혹여 건너방에서 자고 있을 딸 서하나 손주 녀석이 깰까봐 현관문 철제 잠금 장치를 풀 때 금속끼리 부딪히는 낮은 금속음이 들렸다. 금속끼리 부딪히는 낮은 금속음이 들렸다. 전신에 솔미 돋고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다행히 집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골목 밖은 아직 똥이 트지 않아. 길목 밖은 아직 똥이 트지 않아. 길모퉁이에 엎드려 있던 유기견 한 마리가 고개를 들어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내 흥미를 잃은 듯 다시 머리를 쳐갖고 늘어졌다. 그 순간 가슴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힘든 가벼운 쾌감이 솟구쳤다. 마치 수십 년 전 시장통에서 장을 보다 말고 몰래 땡땡이를 치며 거리 구경을 나섰던 그 소녀 시절의 마음 같았다. 가슴은 불안으로 떨리면서도 입가에는 자꾸만 웃음이 빚어나왔다. 나는 지나가는 택시를 향해 서둘러 손을 흔들었다. 택시 기사가 창문을 내리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할머니, 이 새벽에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기차역으로 갑시다. 서울역이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동안 길가의 가로등은 여전히 노란 불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길 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셔터문을 반쯤 올린 편의점과 이제 막문을 여는 김밥집에서 풍겨나오는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여행 가시나 봐요, 할머니? 네, 그냥 바람 좀 쐬러 가요. 멋쟁이시네. 우리 어머니는 혼자서는 집 앞버스도 못 타시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딸들이 잠에서 깨어나 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분명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울릴 것이다. 그러니 가능한 한 멀리 가야 했다. 그들이 나를 쉽게 찾아내 다시 그 숨막히는 보살핌의 감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말이다. 서울역 대합실 조명은 눈이 실 정도로 밝았다. 매캐한 기차 선로의 냄새와 사람들의 바쁜 발걸음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줄을 서서 표를 샀다. 매표소 직원이 행선지를 물었을 때 나는 잠시 멍해졌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아무데나? 제일 빨리 떠나는 부산행으로 주세요. 표를 받아 들고 나니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사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도 않은 채 무작정 집을 나왔던 것이다.
그저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기차가 서서히 구동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창가 쪽 자리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들판에는 이른 아침의 물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고 천신주들이 하나둘씩 뒤로 밀려나갔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캐리어를 꽉 쥐었다. 손바닥에는 어느새 축축하게 땀이 배어 있었다. 지난 수십 년간 나의 발걸음은 언제나 가족이라는 이름에 묶여 있었고 삶이라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기차의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나는 생애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지금 비로소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기차는 낮은 저음을 내뱉으며 선로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마치 누군가 뒤에서 거대한 필름을 감는 것처럼 빠르게 뒤로 밀려나갔다. 이른 아침의 물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은 논밭은 은빛바다처럼 출렁였고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는 전신주들은 마치 내 지난 삶의 고비들을 상징하듯 하나둘씩 시야에서 사라져갔다. 나는 무릎 위에 놓인 낡은 캐리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꼭 쥐었다. 손바닥에서는 어느새 축축한 땀이 배어 나왔다. 수십 년간 내건 채워나는 평생 처음으로 내가 자유라는 공기를 마시고 이름의 족쇄에 묶여 있었고 삶의 무게라는 밧줄에 꽁꽁 포박되어 있었고 삶의 무게라는 밧줄에 꽁꽁 포박되어 있었고 맞은편 좌석에는 앳된 티가 가시지 않은 젊은 연인 한 쌍이 앉았다. 남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는 커다란 백팩을 옆자리에 툭 던지더니 그 과정에서 내 캐리어를 팔꿈치로 툭 쳤다. 나는 나도 모르게 움찔하며 캐리어를 내 몸쪽으로 바짝 끌어당겼다. 그러자 그 소년이 옆에 앉은 여자친구에게 들으라는 듯 나직한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노인네들은 꼭 저러더라. 짐은 뭐 저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는지 몰라. 그의 여자친구는 나를 보지도 않은 채 가볍게 킥킥거렸다. 순간 목구멍 안쪽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수많은 말이 혀끝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빨 사이에 걸려버렸다. 가슴 한구석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기차 안의 안내방송이 다음 역을 알렸고 차체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플랫폼에 멈춰섰다. 차창 밖 월강역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나는 지금이라도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기꺼이 용기를 내어 도망쳐 나왔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내 남은 인생은 영영 누군가의 그늘 밑에서 쉬들어갈 것만 같았다. 기차는 다시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이 요란한 진동음을 내며 발작하듯 떨렸다. 화면에는 첫째 딸 서아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잠시 그 이름을 응시하다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엄마? 지금 어디야? 사영이가 아침에 보니까 엄마가 없어졌다는데 도대체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서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고막을 찔렀고 그 안에는 걱정보다는 원망과 질책이 가득 담겨 있었다. 나는 가급적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다. 바람을 쐬러 가다니 어디로? 오늘 요양센터 상담 가기로 한 날이잖아.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엄마 스케줄 하나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거기 가고 싶지 않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이내 서아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높아졌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노인네가 혼자 밖에서 돌아다니는 게 이기적이라고? 내가 평생 그 좁은 의원 카운터에서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일한 게 누구 때문인데? 밤낮 가리지 않고 야간 진료까지 봐가며 너희들 키우는 게 나다. 78이야. 내 인생 중에 딱 하루라도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싶구나.
서아는 할 말을 잃은 듯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 기차는 멈추지 않고 아침 햇살은 들판을 울들이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낯선 풍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속엔 오래전 잊었던 가벼움이 번져나갔다. 마치 처음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소녀처럼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기분이었다. 나는 내가 어느 역에서 내릴지, 내일은 또 어디에 있을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누군가의 할머니도 아닌 그저 오기순 자신으로 살겠다는 것이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도망치든 나와야 했는지 설명하려면 지난 2년 동안 두 딸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그 고단한 날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서아는 서울 강남의 세련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집은 그리 넓지 않았지만 잡지 화보에 나올 법한 가구들과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으로 꾸며져 있었다. 서아는 입버릇처럼 내게 말했다. 엄마, 낡은 시골집보다 여기가 훨씬 안전하고 편해. 그치? 처음에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매일 따뜻한 밥을 먹여주는 딸이 고마웠고 저녁마다 손주 녀석과 두어 마디 나누는 것도 즐거움이라 여겼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다. 건강을 끔찍이 생각하는 서안의 집 식탁엔 늘 현미밥과 간을 거의 하지 않은 닭가슴살, 그리고 밍밍한 샐러드만 올라왔다. 서안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권했다. 엄마, 이게 다 건강식이야. 이게 다 건강식이야. 저염식이 혈압에도 좋고 노인들한테 최고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딱딱한 현미밥은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한참을 쉬고도 나는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는 시장통 구석진 식당에서 진한 고기 국물에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다. 뜨거운 국물을 한술 더 넣는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행복했다. 그래, 이게 진짜 사람 사는 맛이지.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를 기다리는 건 서와의 실망 섞인 한숨이었다. 내가 입맛이 없어 하는 걸 보고 추궁 끝에 국밥을 사 먹은 사실을 알아챈 모양이었다. 엄마, 정말 왜 그래? 국밥이 얼마나 짜고 기름진데 혈압 올라가면 어떡하려고? 나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이른이 넘도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밥 한 끼조차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단 말인가? 밤이 되면 나는 옛 고향 친구들과 전화로 수다를 떠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누구네 집 손주가 대학에 붙었네. 누구는 어디가 아프네 하며 떠들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었다. 그럴 때마다 서아는 조용히 반해서 나와 눈치를 주었다. 엄마, 조금만 조용히 해줘. 애들 공부하잖아. 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거실 구석 베란다로 자리를 옮겼다. 밤바람이 거셌고 모기들이 극성을 부렸다. 10여 분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면 내 다리엔 시뻘건 모기 자국이 가득했다.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손주 녀석의 눈빛엔 귀찮음과 짜증이 서려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이물질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서아가 나쁜 딸은 아니었다. 가장 좋은 방을 내주었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시켜주었다. 하지만 그 숨막히는 둘째 딸 수영이는 대구 변두리의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아들 민우를 키워내느라 수영이의 손등은 늘 거칠었고 집안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서울 서안의 집이 잡지 화보처럼 매끄럽고 차가웠다면 수영이네 집은 정겨우면서도 어수선했다. 현관에 들어서면 눅눅한 쌀부대 냄새와 오래된 선풍기 모터 타는 냄새, 그리고 구석에 쌓인 낡은 냄비들이 발에 채웠다. 엄마, 그냥 가만히 좀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수영이는 늘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나를 만류했다. 하지만 그 다정한 목소리가
반복될수록 내 가슴 밑바닥에는 묵직한 응어리가 차올랐다. 설거지 한 번, 나물 한 번 묻히는 것조차 딸에게는 짐이 되고 번거로움이 된다는 사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나는 마치 그 집안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니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무능한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나는 햇살이 좋기에 큰맘 먹고 빨래를 해서 베란다에 정성껏 널어두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손자 민호가 그 곁을 지나가다 코를 징긋하며 총 내뱉었다. 할머니, 옷에서 냄새나. 퀴퀴한 노인 냄새. 그 한마디에 나는 얼어붙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따끔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수영이가 민호를 나무랐지만 이미 그 말은 내 심장에 깊숙이 박힌 뒤였다. 나는 그날 밤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평생을 아껴온 낡은 옷들을 하나하나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 옷들에는 내 고단했던 삶이 배어 있었다. 젊은 시절 의원, 카운터에서 밤낮 없이 일할 때 입었던 빳빳한 흰 셔츠, 먼저 간 남편 대석 씨와 시장에서 골랐던 무명 저고리들. 그것들을 버리는 내 손가락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마치 내 인생의 일부를 도려내어 버리는 것만 같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나는 이내 입술을 깨물고 참아냈다. 이 집에서 나는 내가 사랑했던 낡은 옷조차 허락받지 못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이다. 수영이는 서아보다 상냥했지만 그 상냥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었다. 내가 다칠까봐, 내가 힘들까봐 아무것도 못하게 막는 그 배려는 나를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잘 안치된 골동품으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서환의 집에서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고 숨죽여 살아야 했고, 수영이네 집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냄새나는 짐짝 취급을 받았다. 그 어디에도 내가 온전히 발을 딛고 설 땅은 없었다. 그 무렵 서울에서 내려온 첫째 서아가 폭탄 같은 선언을 했다. 엄마, 아무래도 요양센터에 가는 게 좋겠어. 거긴 전문가들이 있고 밥도 다 해주고 의사 선생님도 상주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서아는 마치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결정하듯 일방적이고 단호했다. 싫다는 내 의사는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서아의 고급 승용차에 실려시 외곽이 있는 요양센터로 향했다. 겉모습은 마치 새로 지은 호텔처럼 번듯했다. 하얀 벽과 통유리 창에 반사된 태양 빛이 눈이 부실 정도였다. 넓은 로비에는 비싼 가죽 소파들이 놓여 있었고 에어컨 바람은 서늘할 정도로 쾌적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옅은 소독약 냄새가 내 코끝을 찔렀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잘 포장된 감옥이라는 것을. 직원이 우리를 안내한 곳은 4인용 방이었다. 얇은 커튼 하나로 분리된 네 개의 침대, 그리고 천장 귀퉁이에 걸려 소리 없이 반영되는 텔레비전. 침대 위에는 두 노인이 초점 없는 눈으로 화면을 응시하거나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미래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서환의 집에서도 손님 같았는데 여기 오면 나는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밥을 기다리고, 할머니, 여기는 영양사가 짠 식단대로 규칙적으로 식사하시고 아침에는 체조도 해요. 얼마나 체계적인데요. 직원의 설명은 청산유수였다. 그때 옆방에서 스피커를 통해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르신들, 건강 체조 시간입니다. 모두 로비로 모여주세요. 고지역 간병인들이 방으로 들어와 모두 로비로 모여주세요. 고지역 간병인들이 방으로 들어와 노인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한 할아버지가 손에 쥐고 있던 사탕 하나를 간병인이 부드럽지가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은 보살핌이 아니라 관리였고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다. 나는 서아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너무 규율이 엄하구나. 나는 못 살겠다. 엄마, 다 엄마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이 많은 사람을 관리하려면 규칙이 있어야지. 서아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나를 달랬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정원을 걷고 있는 노인들의 텅 빈 눈동자를. 그들의 시간은
이미 멈춰버린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화가 물었다. 엄마, 보니까 어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나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다가 간신히 대답했다. 아니, 나 여기 안 들어갈란다. 서화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그날 밤 수영이네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귓가에는 요양센터의 그 기계적인 방송 소리가 맴돌았다. 어르신들 모여주세요. 그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러 온 사신처럼 느껴졌다. 딸들의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서서히 내가 가진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내일 해가 뜨면 나는 진짜 도망을 갈 것이다. 호기롭던 도망의 끝은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찾아왔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내가 머물던 남도의 낡은 여관 입구에 두 딸이 나타난 것이다. 서울에서 새벽달을 보고 내려왔을 첫째 서화는 칼처럼 날 선 정장을 입고 서 있었고 뒤늦게 도착한 둘째 수영은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얼굴로 내 앞을 가로막았다. 엄마, 도대체 제정신이야? 연락도 안 받고 이런 구질구질한 데서 뭐 하는 거냐고. 서화의 목소리는 시장통의 소음을 뚫고 날카롭게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아침을 때우려 사들고 오던 뜨끈한 콩국 봉지가 내 손에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구경하기 시작했다. 서화는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것이 더 참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엄마 요양센터 보내주려는데 다 엄마 위해서잖아.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굴면 어떡해?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바닥에 떨구고 있던 고개를 지켜들고 서화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기적이라고? 내가 평생 그 좁은 의원 카운터에서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붙도록 서서 일한 게 누구 때문인데. 너희들 공부시키고 시집 보낼 때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입에 들어갈 건 먼저 챙긴 적 있니?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높고 단단했다. 주변 노점상 아주머니들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울음 섞인 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환자가 아니야. 순서 기다리며 이름 불리게 기다리는 그런 시체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너희가 나를 요양센터에 넣으려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편하고 싶어서잖아. 수영이가 내 팔을 붙잡으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애원했다. 나는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 반동에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터지며 하얗고 달콤한 콩국이 아스팔트 위로 볼품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얀 액체가 흙먼지와 섞여 더럽게 번져가는 것을 보며 나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안 가?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서화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탔고 수영도 망설이다 언니의 뒤를 따라갔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나는 여관 철문에 기대 앉아 한참을 울었다. 창피했지만 가슴 속 응어리는 조금 씻겨 내려간 듯 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맞춰 살던 내가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낸 순간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짧았다. 여관방의 곰팡이 냄새와 덜덜거리는 선풍기 소리 속에 홀로 남겨지자 견딜 수 없는 고독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밤이면 벽난리 걸까 수백 번을 고민했지만 밤이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TV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혹시 내가 여기서 조용히 죽어도 혹시 내가 여기서 조용히 죽어도 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일주일을 버티던 어느 날 단골 아침 식당에서 나는 운명처럼 한 노신사를 만났다. 카키색 낚시 조끼를 정갈하게 차려입고 신문 한 장을 품위 있게 읽고 있던 그는 자신을 전직 우체국 공무원 조영찬이라고 소개했다. 부인, 혼자 여행 중이신가 봅니다. 그의 말투는 정중했고 눈빛은 따뜻했다. 우리는 콩나물국밥을 앞에 두고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매년 추위가 오면 남쪽으로 내려와 저렴한 호텔을 전전함에 산다고 했다. 스스로를 철새라 부르는 그의 삶은 내가 꿈꾸던 자유와 닮아 있었다.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으세요? 내 질문에 조영창 씨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무섭지요. 하지만 관리당하며 죽어가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대신 요령이 필요해요. 프런트에 사람이 상주하는 곳을 고르고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챙길 동료를 만드는 거죠. 그는 내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각자 방을 쓰되 거실을 공유하는 레지던스형 숙소를 구해 생활비를 나누어 내며 서로를 돌보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가 내미는 생활 규칙은 매우 합리적이었다. 사생활 간섭 금지, 비용은 정확히 각출, 매일 아침 생사 확인 등 가족보다 더 정교한 타인과의 공생법이었다. 우리는 함께 읍내의 숙소 몇 군데를 둘러보았다. 낡았지만 깨끗한 2인실 호텔부터 작은 주번이 딸린 오피스텔 같은 곳까지. 조영창 씨는 깨끗한 2인실을 맡고 수압을 곱게 가구의 곰팡이 냄새를 맡고 슈에보답게 가구의 곰팡이 냄새를 맡고 계약금을 나누어 내고 짐을 옮기던 날 내 마음은 다시금 젊은 시절의 설렘으로 부풀어 올랐다. 나는 전원을 껐던 휴대폰을 켜서 딸 수영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잘 지내고 있다. 걱정 말고 당분간 찾지 마라. 전송 버튼을 누르는 내 손끝에 자유라는 이름의 묵직한 힘이 실렸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짐이 아닌 조영찬이라는 낯선 이와 수평으로 걷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새로운 문을 열고 있었다. 방 2개와 작은 거실이 달릴 레지던스형 숙소로 옮긴 지 한 달 남짓. 우리 두 노인의 삶에는 묘한 박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내가 먼저 일어나 인근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와 따뜻한 두유를 끓여 놓으면 영창 씨는 그새 외출에 간 인쇄된 신문을 사들고 들어왔지요. 그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낭독해 주었고 우리는 조촐하게 국수를 삶아 점심을 때우곤 했습니다. 이곳엔 내 현미밥 투정을 하는 딸도 내 옷에서 노인 냄새가 난다며 코를 찡긋거리는 손주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공기를 마시며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잠들고 깨어나는 삶. 그것은 비싼 대리석 바닥보다 훨씬 더 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시장통 생선 가게 앞에서 고등어를 고르던 영창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비명을 지르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영창 씨, 정신 차려요. 영창 씨. 시장의 소음이 아득해지고 앰뷸런스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구급대원이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환자분이랑 어떤 관계세요? 보호자 되시나요?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그냥 아주 가까운 친구.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가느다란 시에 매달려 있는지, 누군가 한 명만 아파도 속절없이 무너질 만큼 연약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영창 씨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독한 냉기가 흐르는 병원 대기실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병실 침대에 누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사람 놀라게 해놓고 아직도 웃음이 나와요? 내 타박에 영창 씨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기순 씨, 미안해요. 그래도 나 안 죽고 버틸 겁니다. 우리 이제 막 진짜 인생 시작했는데 여기서 멈추면 억울하잖아요. 그가 퇴원하고 다시 우리의 작은 집으로 돌아온 날 두 딸이 기어코 들이닥쳤습니다. 서하는 거실에 앉아있는 우리를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만약에 저번처럼 또 사고라도 나면 그땐 어쩔 건데? 엄마 혼자 병원에서 보호자도 없이 죽으면 우리가 뭐가 돼? 나는 차분하게 찻잔을 내려놓고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화야, 나도 안다. 너희가 나를 걱정하는 거. 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어. 나는 너희가 돌봐야 할 어린애가 아니야. 나는 안치되는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거란다. 내 단호한 목소리에 서화는 은시우를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서화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그것은 거부가 아니라 내 삶의 주권에 대한 마지막 습니다. 밤이 깊어 베란다에 서니 시장의 비릿한 냄새와 갓 구운 빵 냄새가 바람을 타고 섞여옵니다. 남의 집 눈치 보며 숨죽이던 시절보다 고독할지 모르나 내 마음엔 더 이상 무거운 쇠사슬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어딘가에 안전하게 가두어지는 과정이 아닙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도망 끝에 찾아낸 진짜 삶의 맛입니다.